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현재 이번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우선 이준석, 송영길, 그리고 김병준 선대위원장, 이 세 분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매우 중요한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인터뷰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선대위 이준석 대표, 제가 보기에는요, 당대표가 선거다 말고 뛰쳐나가는 거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아니, 전쟁 중에 지금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말이죠, 전쟁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지금 적진에 투항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하고 똑같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적에 있는 룰에 따라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정해진 룰이라고 하는 것은 선대위원장이니까 선대위 틀 안에서 이견을 얘기하고 그것을 녹여내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달려나가는 거,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냐. 그래서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고요.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겠지만은, 첫 번째는 윤핵관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윤핵관이 어디가 있냐. 기자 여러분들이 한번 취재해봐라. 지금 장제원 의원 완전히 밖으로 나가 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부임을 하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참 아슬아슬하다. 이미 도를 넘었다는 건 다 한데, 넘어도 1단, 2단, 3단 있으면 이제 거의 3단계까지 다 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0대 장관을 발탁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30대 대표 말들 안 듣는다. 야, 이게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비서실 문제라든가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들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연합뉴스. 예. 그래서 연합뉴스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우선 먼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대선판을 갖다가 이 헐리우드 영화 다크나이트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배트맨으로, 이재명 후보를 조커로 놓고 선거 전략도 배트맨과 조커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야 했지만은 실패했다, 못 몰아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윤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조커에 맞서는 배트맨이야 하는데, 고담시 경찰국장이 돼버렸다. 그러면 조커를 못 이긴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으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좋은 슬로건인데 이거 발레 하나만 나오면 무너지는 위험한 슬로건이다. 예, 그리고 보궐선거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경선 방침을 밝혔어요. 예, 또한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일화를 획책하는 사람들이 당을 크게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준석 대표가 한번 본인이 옳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일체 듣지 않아요. 이게 30대 대표, 많은 그런 혁신적인 창의적인 그런 정치를 기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0대 대표를 뽑아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정치 행태를 하는 거 보면 옛날에 이 YS보다도 더 심한,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DJ보다도 더 심한, 쓰리김 중에서 제일 투쟁 세게 했던 사람이니 김종필보다는요, 김종필 JP는 사실 투쟁이 별로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DJ하고 이제 YS가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서 제일 투쟁을 많이 한 사람들인데, 그분들과의 투쟁은 그래도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 민주화를 완성시키겠다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이런 투쟁이라고 보면, 나의 대표권을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왜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권을 준다고 해놓고 전권을 안 주느냐, 내가 그러니까 일할 공간이 없다, 안 하겠다, 뛰쳐나간다, 그래서 선대위를 개편하더라도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돌아온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가지 않는다? 인생 끝장입니다. 정치인으로서만 끝장이 아니라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준석 대표가 벼랑 끝의 위치로 본인을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벼랑 끝이 뭐냐면 깊으면 깊을수록 올라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벼랑의 높이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너무 하늘 끝까지 올리고 있어.
그럼 저 땅바닥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면 살아나겠어요? 못 살아나지. 벼랑 끝도요, 적정 수위를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에는 윤핵관을 공격하다가, 이제 지금은요, 직격탄을 윤석열한테 날리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30대 장관 만든다는 사람이 30대 대표 말 안 들어? 이것만큼 더, 직격탄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굉장히 중요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이 인터뷰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짤막짤막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5분 정도, 예, 걸려서, 여러분께 그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공정과 상식인데, 윤석열 핵심 가치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이라는 반례 하나의 정권이 무너졌다.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반례가 나오니 무너졌다. 가족 리스크를 윤 후보의 반례로 보나 대응 능력이 문제다. 윤 후보가 측근이나 가족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국민이 평가하는 정치적 영역이다. 정권 교체 여론은 높은데 참 민망하지만 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도 간표를 받았다. 본선에서도 지금 속도로 간표를 받으면 골을 안 넣고는 이길 수 없다. 선대위 전체적으로 골 넣는 기획을 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득표 전략도 없지만 간표를 막는 전략도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도 계속 커진다. 간표 요인은 사안의 중차대함보다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달렸다. 윤 후보의 가족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선대위 회의 날도 간표 막는 대전략이라도 세우자고 했다가 거부당한 것 아닌가. 선대위 복귀의 전제 조건이 있나? 제 역할이 없다고 부정당한 상황에서 선대위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 이 대목에서요, 전제 조건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지금 물어봤는데 참여할 생각이 없다. 결론을 내려버렸잖아요. 중간 과정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번 사태가 제2 울산회동으로 이어질 순 없나? 울산회동 때도 청소를 하기보단 이불로 덮어놓은 거였다. 그때 합의가 지켜진 게 없다. 이젠 합의 정도가 아니라 윤 후보 입장에선 자존심상 도저히 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해야 할 거다. 윤 후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저도 요구할 생각이 없다. 그 다음에 윤 후보의 민주주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나? 하극상 행태를 민주주의라고 표현한 것도 문제지만 조수진 단장이 당 대표 탄핵을 언론인들에게 설파했다. 언론에서 윤 후보의 공식적인 생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조수진 단장과 충돌은 1박 2일 동안 일어났다. 윤 후보 옆에 보릿자루만 있는 게 아니라면 보고했을 것이다. 보고를 받고도 그렇게 판단했다면 앞으로 윤 후보의 대응 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대위 내 다른 문제는 없었나? 6개 총괄본부는 김종인 위원장의 강한 그립을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를 한 것이다. 김종인 이름은 필요하되 일할 공간은 안 준 것 아닌가? 윤 후보의 선대위가 이기기 위한 방식을 취한 게 아니라 정계 개편 같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기획인지 의심이 간다. 임태희 총괄 상한본부장에게 보고를 더하라는 건데 뒤집어보면 그동안 보고를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웃기는 거다. 자, 여기에서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그럼 이 6개 총괄 본부 때문에 그립을 못 잡는다? 만약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조직 장악력이 없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어느 조직이 됐든 3개든 5개든 6개든 10개든 총괄 본부가 됐든 이름이 어떻게 됐든 조직 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6개 절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선대위는 거의 20여 개를 갔다가 20여 개 가까이 갔다가 그거를 6개로 줄였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현재 총괄본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6개든 4개든 그게 큰 차이가 있겠느냐? 그럼 6개를 3개로 줄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한 4개 정도가 거론됐어요. 그러다가 6개가 됐어요. 이거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설령 이게 많다면 많으면 많은 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바로 탑 리더의 역할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6개 만들었다고 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일할 공간을 안 줬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도 지나치게 김종인 위원장 쪽으로 말하자면 무게를 실어주려고 하는 의도적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핵관이 문제인가? 윤 후보가 윤핵관은 출근도 안 한다고 했는데 출근하면 윤핵관이 될 수 없다. 최순실이 출근하고 지위가 있었으면 비선실세가 될 수 없었을 거다. 우리 국민들은 개선 조직상 없는 사람이 단순 조언자 역할 이상의 실질적 직무를 맡는 것을 싫어한다. 대선에 이겨도 저도 이준석에게는 정치적 타격 아닌가?
대선에 이겨도 저도 이준석에는 정치적 타격 아닌가. 여의도 문법에 계속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알랑거려서 정치하려고 했다면 1차 울산 합의도 없었다. 송관 대통령을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다. 27살 때 박근혜 선대위에서 최순실 존재를 몰랐던 트라우마가 너무 컸다. 그때도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전부 다 비겁했던 거다. 참 말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여의도 문법에 계속되고 싶지 않다는 정치적 타격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의 틀,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타격을 준다? 그러면 너희들은 말도 안 돼. 이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보나 제 판단이 틀릴 수는 있을 것이다. 통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노출될 것으로 생각한다. 30대 정관을 많이 맡는다는 분이 30대 당대표와 소통이 안 된다. 청와대 비서실을 줄이고 내각을 통할한다는데 손대위는 오히려 윤핵관 논란 속에 거꾸로 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말실수 논란이 이어지는데 현장에서 후보의 미숙한 표현을 보완해주기 위해 저와 같이 다니는 기획을 했었는데 바로 자기 정치한다는 공격이 들어왔다. 결국 보수 유튜브를 중심으로 협작질하는 사람들 덕분에 윤 후보는 맨몸으로 나가서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맨날 저보고 돋보이고 싶어 한다는데 저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돋보일 필요가 없다. 세대 결합론은 무산된 것인가? 이준석이 2030 남서들을 대표하는 것 같으니 2030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신지혜를 영입하자는 프랭켄슈타인식 영입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 지방선거 공천 컨셉 그리고 스케줄은 기본적으로 상향식 공천제 중심으로 한다. 당원 수가 유권자의 일정 비율 이상인 곳은 다 경선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을 통해 부적격자를 거르려고 한다. 저는요, 이거 뭐 혁신적 아이디어는 맞아요. 예, 이거 누가 시험 본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보다 100배, 만배 성공한 국가에서요, 기초, 의원 시험, 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시험을 통해서 이 공천을 하는데 영향을 주겠다? 저는 생전 들어오지 못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저도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정치학 공부 아무리 못했어도 4년간 공부한 사람인데, 이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6월 1일 선거일이니 2월부터 기억에 들어가서 4월에 공관위를 꾸리고 5월까지는 공천해야 한다. 자, 3, 4, 5월이 말이죠. 차기 5년 정권을 설계할 수 있는 인수위 기간이에요. 이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역량, 아무리 물론 인수위가 구성이 돼서 제대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 새로운 정권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지 기반, 그 다음에 모든 역량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험을 친다? 이거 역량이 왜 그러냐면 이게 기초의원들만 뽑는 게 아니라 도지사들도 뽑아요. 도지사들의 이 협력, 협조, 그리고 이 참여, 이것이 인수위 구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느냐. 물리적으로 몸이 인수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분들의 아이디어라든지. 근데 이게 전부 시험제도, 왜냐면 뭐 이 도지사들이 물론 시험을 안 보고 기초의원들이 시험을 보는 거지만은 다 이게 고리고리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위험해요. 종로 출마 의사는 재보선 공천 스케줄은 1월 초부터 한다. 예, 1월 초부터 재보선 공천 스케줄 진행한다. 종로 선거에 나갈 생각은 없다. 이길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 종로 선거가 쉬운 건 아니다. 경선할 건가? 그렇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선거 연합론도 종로 재보선과 연동되나? 단일화 판을 섣불리 펼치고 단일화를 회책하는 사람들이 당을 크게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본다. 당 대표로서 선거 지원은 어떻게 할 건가? 활발한 축사와 방송, 당무에 이상이 없도록 차질 없는 사무처 관리를 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판세해주는 영향은 전당대회 때 대구 연설에서 탄핵에 대한 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더 민감할 거다. 하지만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검사로서 명쾌해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는 굉장히 중차대하고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반면 교사가 돼야 한다. 이 대목에 대해서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했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차대해. 자, 이렇게까지 설령 이렇게 인식하는 거 누가 막 바꾸겠어요.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사상의 자유가 다 있는데. 근데 이 시점에서 박근혜 농단
굉장히 중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는가? 지금 질문이 말이죠. 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 판세에 영향을 주는 영향이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권이 적전 분열 카드로 보나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당원과 국민들에게 유감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겠지만 억울하다고 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 여기도 적전 분열 카드로 보나 여기에 그러니까 적전 카드가 되냐 안 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했느냐 안 됐느냐는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요. 국단농단 혐의는 굉장히 중차대하는 거하고 적전 분열 카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한테 달려있다. 이게 똑같은 인식이에요. 여권에는 아무 책임 없다 이겁니다. 여권은 당연히 국동단했으니까 감옥에 가둔 것 당연하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권에서는 적전 분열 카드로 쓰지 않았다는 얘기나 똑같아. 저도 이렇게 쭉 지금 방송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편향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저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김병준 위원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김병준 위원장하고도 좀 의견이 좀 달랐잖아요.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김병준 위원장이 선대에 끼는 거 강력히 반발했던 장본인 바로 이준석이에요. 예. 자,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은요. 어디하고 아까 이준석 대표는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국민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국민일보. 자, 그래서 이 내용도 가능하면 그대로 살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사안을 보는 이준석 대표의 의견과 김병준 위원장의 의견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거를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는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 김병준 위원장 국민일보 인터뷰 내용 25일 바로 어제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 막 나온 거예요. 자, 핵심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 내용은 지금 모든 잘못의 원인은 윤석열 후보에게 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병준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은 한마디로 이 선대의 중심은 누가 돼야 되느냐? 바로 윤석열 후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림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왜? 해서는 후보를 보고 찍는 거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 문제에 관해서는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가 결정한 사항이다. 그리고 선대위 쇄신 이거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면 내부 싸움질 하다가 선거 끝난다. 예. 그리고 윤핵관 논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장제원 굉장히 지금 억울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재명이가 입장 요새 바꾸는 거 이거는 유연성이 아니고 가식이고 거짓말이다. 이게 논리의 핵심입니다. 인터뷰 내용.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윤석열 선대위가 안고 있는 문제 해법으로는 후보 중심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진짜 중심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림자가 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가 아무리 비대하고 혼란스러워도 후보 중심성만 확보되면 된다. 민주당도 이재명 중심성이 갖춰진 다음에 조용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더욱 유권자들이 눈에 띄어야 하고 결국 대선은 후보를 보고 찍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대위 전면 쇄신론을 이준석 대표 강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입니다. 어떤 선대위든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조직을 인위적으로 줄이고 통제하려다가 선거가 끝난다. 선대위는 재구조화되는 것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윤핵관 문제 이것은 상당한 오해가 있고 윤핵관으로 지목받는 장제원 의원 억울할 것이다. 그리고 김건희 씨 논란 이건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윤 후보가 배우자가 결정한 사항이다. 정권교체 열망을 아는 윤 후보가 부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압박을 받고 있고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다. 선대위 차원에서 함부로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요즘 세제 개편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유연성이 아니고 자신을 감추는 것이고 이게 모두는 가식이고 거짓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요. 우선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한테 총리 지명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굳이 질문에 답한다면 보수진영 갈라치기 의도다. 이런 질문에 관해서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주변이나 선거하는 여권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을 밖으로 내보낼 경우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더라도 야권을 어느 정도 흔들어 놓고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한명숙 총리를 복권시키고 이석기를 풀어주는 하나의 카드로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순수한 의도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시킨 것 같지는 않다. 하나는 대선 전략 차원에서, 또 한편으로는 한명숙 전 총리 복권과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을 위해서 쓴 카드 같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얘기한 이준석 대표는 그랬잖아요. 국정농단 중차다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적전 분열이나 아니냐, 이거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얼마나 생각이 달라요. 의도가 있다는 거고, 김병기 위원장. 이석은 그런 의도 지금 따질 때가 아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선대위 활동해보니까 어떻냐. 솔직히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2년 대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치러보지 않았나. 그때의 경험으로 선대위가 어떤 모습일 것이라는 내 나름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에서 별로 어긋나지 않았다. 다만 통상적인 선대위에 비해서 조금 더 혼란스러운 측면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 사퇴 해소하기엔 대책은 뭐냐? 나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후보 중심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선대위라는 조직은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넉넉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잡음이 안 생긴다.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선대위가 너무 작으면 다리를 놓고 권력투쟁이 일어난다. 예, 그리고 선대위라는 데는 또 잘 조직화된 회사처럼 업무 분장이 명확한 것도 아니고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걸 다시 채우고 이렇게 가변적인 조직이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데가 있어도 후보 중심만 딱 있으면 잘 굴러간다. 그러나 국민의힘 선대위는 지금까지 후보 중심성이 약하다. 이준석 당 대표도 대표로서 또 역할을 하려고 했고 당연히 할 말은 해야겠지만 후보 중심성에서는 조금 어긋나 있다. 윤핵관 논란, 후보 중심성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윤핵관이다.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인데 사실 선거는 후보의 핵심 측근들이 치르는 것이다. 그걸 존중하면 끝나는 문제다. 윤 후보가 국민이 바뀌어오지 않았나. 그래서 당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게 후보 중심성이 약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다. 노무현 대통령도 민당 안에 있었지만은 비주류이다 보니까 장악이 잘 안 됐다. 그래서 자기 측근들, 당시 30대 있던 이광재, 아니죠. 이런 사람들을 전진 배치시켜서 그 중심을 잡아갔다. 지금 말하면 이들은 노핵관이다. 예. 노 대통령도 노핵관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선거를 치른다고 욕 많이 먹었다. 그러나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면 그 후보를 반대하는 집단과 싸워서 결국 이겨낸다. 윤핵관 문제는 상당한 오해가 있다. 후보를 둘러싼 그룹들이 후보와 다른 사람들의 접촉을 차단하고 정보를 왜곡한다는 의심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제안이나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윤핵관으로 책임을 돌린다. 그러니 윤석열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도 답답할 것이다. 여기 국민의힘 선대위에는 밖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후보를 흔드는 사람이 없다. 윤핵관으로 지목된 장제훈 의원만 해도 억울할 것이다. 내가 후보 일정을 대충 아는데 장 의원과 최근 접촉이 없다. 조심하는 사람을 윤핵관으로 지목하니 억울할 수 있는 것이다. 윤핵관 논란을 정리하는 길은 결국 서로를 신뢰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선대위 전면 쇄신 주장과 관련해서는 후보 중심성이 없는 선대위는 시끄럽게 돼 있다. 하지만 선대위를 재구조화할 시간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 문제,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선대위가 함부로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자녀도 아니고 배우자다. 그런 인격적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결국 부인 문제는 후보와 배우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예.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짐을 지금 후보가 지고 있다. 부인 문제에 후보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선대위가 결정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후보에게 말하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예. 그리고 후보의 말실수, 윤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 닮은 데가 있다. 말을 거침없이 하고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쏟아낸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말실수의 상당 부분은 나 같은 사람은 다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 말실수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선대위 정책팀이나 어디서 빨리 포지션 페이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정책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는 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 후보의 어법이 나는 솔직하고 좋다고 본다. 말실수에 대해서도 오해가 빚어진 이유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침없이 얘기하는 스타일이 오히려 국민들과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다. 예.
그다음에요. 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꼽는다면 윤 후보도 계속 얘기했지만 공정의 가치가 중요하다. 공정에는 분배 과정의 공정도 중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 등 이런 불공정이 너무 확대돼 있다. 아파 찬스 이런 특권도 분배 구조가 잘못돼서 발생하는 문제다. 예. 그리고요, 이런 차이를 국가 재정으로, 국가 돈으로 해결했다는 말이 안 된다. 공정이나 분배의 가치는 문재인 정부나 진보 세대들이 독점했던 이슈였는데 집권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더하다. 공정과 배분 관련해서 성장의 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 성장이 안 되는 곳에서는 힘없는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누구나 자기 잠재력을 발휘하는 세상이 와야 한다. 윤 후보와 자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보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돼야 한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한다. 자, 이 김병준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도 우리가 공부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 분, 한 분은 대표, 한 분은 상임선대위 위원장,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분의 극히 대립적 입장을 여러분께 한번 의미하실 필요가 있다, 해석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이것으로 첫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바로 이어서 홍영길 대표를 비롯한 또 이재우 의원도 또 인터뷰를 했어요. 중요한 인터뷰들은 오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